철학 산책입니다. 철학 산책. 오늘은 장자 4편의 인간세 한번 읽어볼 겁니다. 읽고 해설할 건데, 인간세까지 하면은 제가 비축해 둔 번역이 다 끝나기 때문에 철학 산책은 앞으로 또 한 주 단위가 아니라 아마 2주나 3주 단위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번역하는 게 빡세요. 자, 제 유튜브에서 오른쪽 위에 여기 보이죠, 그죠? 달마시안의 역사 철학 이야기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들어가시면 이제 블로그가 이렇게 떠요. 자,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분류가 돼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오늘 인간세를 읽을 겁니다. 인간세. 부국편 지난주에 있었지, 그지? 왕패는 거의 다 끝나긴 했는데, 거의 다 끝나긴 했어요. 이거 끝나고 제가 근데 앞쪽에 했던 거를 좀 수정을 할 거라서 왕패 다음 편인 군도편부터는 또 좀 미뤄질 것 같네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자, 인간세입니다. 장자 4편의 4번째 편이고, 인간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여기서 장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제가 느끼기에는 장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도라는 건 어쨌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쨌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방법, 세상 속에서 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여기서 쭉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 속에서의 처세 어떤 의미에서는 처세고요. 네, 처세가 주 내용입니다. 처세 방법. 그 와중에 이제 자기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도 나오고, 장자를 하면 이제 좀 빠짐없이 등장하는 그 수행 방법이 있죠, 그죠? 심재하고 좌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심재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인간세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다른 편들하고 똑같이 그 대체로 우화 중심으로 이야기가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읽어보죠. 그리고 보시면 공감 좀 눌러주세요. 이거 로그인 아니도 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여기 요거 누르면 되거든. 난 안 눌렀는데 내 거라서. 아무튼 누르면 되니까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보시면. 자, 읽어보죠. 안회견 중리 청행 왈 해지 왈 장지위 왈 해지언 해위언 왈 회문위군 기년장 기행독 경용기국 이불견기과 경용민사 사자이 국량호 택약 초야 민기 무여의 이렇게 제가 이제 직독직해 할 건 아니고 밑에 가보죠. 자, 그냥 읽을 수 있다가 나도 무식한 나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도 볼 수 있겠죠 아마.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그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저께 유리 깼거든. 발을 밟아서 유리를 밟았네. 아파 죽겠다. 자, 안회가 중리를 뵙고, 중리가 공자를 의미하죠. 안회는 여러분이 그 논어에서 보면은 공자의 제자로 그 되게 똑똑한 사람, 되게 이제 어진 사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죠. 안회가 중리를 뵙고 떠나기를 청했다. 그러자 중리가 물었다. 떠난다는 거는 여기서 그거죠. 그 다른 나라로 떠나서 이제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이죠. 어디로 가려느냐? 어디로 가려 하느냐? 안회가 말했다. 장차 위나라로 갈까 합니다. 작은 위나라요. 자, 중리가 다시 물었다. 위나라에서 무엇을 하려 하느냐? 안회가 말했다. 회라는 거는 이제 나입니다. 나. 안회를 가리키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상민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썼나봐요. 자, 위나라의 군주에 대해 듣기로 그 나이는 30이요. 그 행동거지는 독단적이라고 한다. 위나라의 군주는 자기 나라를 천박하게 다스리면서도 그 잘못을 돌아볼 줄 모르며 그 백성들의 죽음을 가벼이 이용하니 그러면서도 자기 잘못을 반성할 줄 몰라 백성들의 시체가 못에 가득하기가 파초가 무성하게 자란 것과 같다고 한다. 그러니 그 위나라의 백성들은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지 않겠느냐. 회가 전에 듣기로 선생께서
정치가 잘 되는 나라에서는 떠나고 어지러운 나라로는 나아가야 하니 의원의 문턱에는 환자가 많이 드나드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공자가 자기 자신의 자기 학파의 책무를요, 정치를 바로잡는 것, 세상의 정치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정치가 바로잡힌 나라에서는 있을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어지러운 나라 있죠, 그죠? 그런 나라에 가서는 유학자들이 열심히 정치를 바로잡고 그걸 펴야 된다라고 한 게 이제 공자의 주장이라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위나라에서 듣고 생각한 것을 실천하고 싶으니 내가 위나라로 가서 정치를 바로잡으면 바라건대 위나라의 병폐에도 차도가 있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안회가 공자한테 내가 위나라로 가서, 위나라 정치가 엉망이라 그러니까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게 중리가 말했다. 아이고 병신아, 네가 위나라에 가면 아마도 형벌이나 받을 뿐일 것이다. 무릇 우리는 우리의 도를 잡스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 도불욕잡이라고 했습니다. 도불욕잡. 사실 원문 그대로 하면은 도는 자기 스스로 잡스러워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근데 이건 좀 추상적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그냥 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공자, 여기서 나오는 공자 있죠, 그죠? 장자에 나오는 공자는 보통 그 장자의 도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자가 했던 주장, 이니예지 이런 주장들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 이제 그 장자가 말하는 도를 대변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자기 제자들한테 그 도를 펼치는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도 이제 그런데 맥락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도를 잡스럽게 한다는 게 바로 이제 안회가 가가지고 이제 정치한다고 꿀값 떠는 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도가 잡스러워지는 거다라고 이제 공자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실제 공자라면 전혀 절대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죠, 그죠? 자, 도가 잡스러우면 도를 수식하는 말만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면 그 뜻은 흐려지며, 뜻이 흐려지면 너에게는 근심만 생길 것이다. 근심이 생기면 너의 능력으로 남을 도울 수도 없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니예지 정치 이런 말들 있잖아, 그지? 이런 말들을 덧붙이고 여기다가 이걸 가지고 도를 설명하고, 그리고 막 정치는 어떠니 도는 어떠니 이렇게 이제 육아에서 떠버리는 게 사실은 도를 오히려 망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옛날에 지인이라는 거는요, 도인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성인, 도가에서의 성인을 보통 지인이라 그럽니다. 자, 지인들은 먼저 그 자신을 바로잡고 그런 다음에야 저 사람들을 바로잡았다. 그런데 너는 자신을 바로잡을 준비도 안 됐는데, 아직 못했는데 어찌 남복한 놈에게, 위나라 군주에게 가서 도를 실천할 수 있다고 하겠느냐. 공자의 문제점은 요거예요. 공자는 이제 안회가 자기 자신을 바로잡을 준비도 안 됐는데, 아직도 그러지도 못했는데 남을 바로잡는다고 그렇게 꼴값 들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도를 잡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게다가 너는 또한 덕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지식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아느냐. 덕은 명예 때문에 무너지고 지식은 싸움 때문에 생겨난다. 여기서 덕은 긍정적인 의미고 그 지식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지식은 보통 이제 유목 쪽에서, 유가나 묵가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이제 변설들, 지식들, 아니면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강령들을 의미하는 말이고, 여기서 덕이라는 거는 도하고 비슷한 의미 같은데, 사실은 덕이라는 게 이제 장자에서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여기서 한정할 수가 없겠다. 자, 명예라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더 잘났다고 깝치면서 삐그덕거리는 것이요,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데 쓰이는 도구이다. 이 두 가지는 흉기이니 부름직이 네가 너의 뜻에 전념하고 실천하려 할 때 그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회가 지식이나 명예를 가지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혹은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위나라에 가서 깝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을 상하게 한다는 거지. 자, 뒤에 저 자세히 나옵니다. 자, 더욱이 너는 덕은 두텁고 신의는 굳건하지만 아직 사람들의 기분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니요. 명예를 두고 남들과 싸움을 벌이진 않지만 아직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너의 상태가 이러함에도 억지로 인의와 승묵의 말로써, 승묵이라는 것은 규범입니다. 규범, 법도. 인의와 승묵의 말로써 난폭한 놈 앞에서 너의 뜻을 편다고 해보자. 이것은 남의 결점을 들춰내어 너의 장점을 남에게 파는 것이다. 자랑한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일러 재인이라고 한다. 재인이라는 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 남에게 해를 끼치면 해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해를 되돌려 줄 것이니 너도 아마 상대에게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유목에서의 정치를 바로잡는 방법이라는 게 너는 나쁘고 나는 돼.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넌 안 되고 나는 돼. 이지라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자, 또한 위나라의 군주가 진실로 현명한 자에게 기뻐하고 불추한 자를 미워한다면 이미 현명한 자가 주변에 많을 텐데 어찌 너를 임용하여 다른 정사를 일을 맡아주기를 또한 너에게 바라겠느냐. 위나라에 가더라도 오직 너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 정치를 돕는다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내가 잘못했네. 자, 반드시 또한 남을 업신여기고 남과 싸움을 벌여서는 자기가 이기려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네가 정치에 관여하려 한다면 위나라 군주의 추궁 때문에 너희 눈은 오히려 위나라 군주에게 현혹될 것이고 안색은 오히려 위나라 군주 때문에 새파랗게 변해버릴 것이며 입에서는 위나라 군주 때문에 오히려 변명만 튀어나올 것이고 표정은 위나라 군주 때문에 오히려 비굴해질 것이니 결국에는 너의 마음도 또한 위나라 군주에 굴복해버릴 것이다. 안회가 자기 자신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위나라 군주한테 여기저기 이렇게 휘둘릴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행위는 불로써 불을 끄고자 하고 물로써 물을 막고자 하는 것과 같으니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그러니까 불로써 불을 끈다 그러면 이제 불이 더 번지게만 하겠죠. 물로써 물을 막으려 그러면은 물이 더 많아지기만 하겠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그죠? 자, 이것을 이제 이름하여 익다, 더한다는 말입니다. 익다라고 한다, 쓸데없는 걸 더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일단 굴복해버리면 끝이 없을 것이니 너는 아마 위나라 군주에게 못하네요. 신임을 얻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위나라의 정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중후한 말이나 내뱉다가 반드시 난폭한 놈 앞에서 죽고 말 것이다. 자, 계속 중리의 말이 이어집니다. 또한 옛날에 거리 관룡봉을 죽이고 주가 왕자 비간을 죽였던 일이 있었다. 관룡봉하고 비간은 둘 다 이제 유학에서 이제 충신의 대명사라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바로잡으려 했던 사람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이죠. 자, 관룡봉과 비관은 모두 자신을 갈고 닦은 사람으로서 남의 아래에 있으면서 남의 백성을 보살피려 했고 남의 아래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윗사람을 거스르고 말았다. 이게 뭐냐면은 관룡봉하고 비관은 왕이 아니잖아. 왕이 아니지. 신하잖아. 그러니까 걸하고 그 다음에 걸하고 주의 신하인데 그럼 백성들은 누구 거겠어요? 백성들은 걸하고 주의 거죠. 그죠? 걸하고 주의 백성들이란 말이지. 그런데 관룡봉하고 비간이 주제 넘게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신하의 입장으로서 결국 백성들과 똑같은 입장인데 주제 넘게 나서가지고 걸하고 주의 정치가 잘못됐다고 꼴값을 떨었다는 게 바로 여기서 장자가 하는 말이에요. 중리가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육아에서는 이 사람들을 보고 이제 그거라 그러죠. 충절을 지킨 충신들이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쓸데없이 남의 일에다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고나래질 하다가 관리질 하다가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고나래질 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모가지가 날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좋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장자의 입장인 거지. 자, 따라서 이들의 군주들은 관룡봉과 비간의 수양을 트집 잡아, 수양이라는 건 여기서 육아적인 수양을 의미하겠죠. 이들을 해쳤던 것이다. 관룡봉과 비간이 명예를 좋아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이었다. 또한 옛날에 요가 총지와 서호를 치고 우가 유호를 쳤던 일이 있었다. 총지, 서호, 요호는 전부 다 나라 이름입니다. 자, 이 나라들은 폐허가 되었고 그 몸은 형육을 당하고 말았다.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랬는데도 요와 우는 전쟁을 그치지 않았고 재물을 탐하기가 끝이 없었다. 이들은 모두 명예와 재물을 탐했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다른 나라를 해치고 다녔던 것이었다. 자, 어째 이런 것들을 듣지 못했겠느냐. 명과 실을 가지고 싶은 욕망은 명과 실이라는 거는요. 명은 관룡봉하고 비간이 탐했던 명성을 의미하고 명예, 명망을 의미하고요.
실이라는 거는 그 요하고 우가 탐했던 바로 다른 사람들의 재물, 보물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명과 실을 가지고 싶은 욕망은 관룡봉, 비간, 요우 같은 성인들도 견뎌내지 못했었다. 그런데 너야 하물며 어떻게 했느냐. 하지만 너에게도 분명 위나라에 가겠다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번 내게 말해보아라. 실제 공자가 이걸 들었으면 아마 기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공자는 요 사람들, 요나 우나 아니면 관룡봉이나 비간들이 자기 명예나 아니면 자기의 입속이 아니라 정치를 올바르게 바로잡겠다는 올바른 뜻으로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장자하고 관점이 많이 다르죠, 그죠? 자, 안회가 말했다. 몸가짐을 단정히하고 마음을 비우며 힘써 노력하고 다른 생각을 품지 않는다. 그러면 괜찮겠느냐. 그래서 이제 안회가 이제 그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죠, 그죠? 아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자, 공자가 말했다. 어허, 어찌 괜찮겠느냐. 무릇 위나라의 군주에게는 양기가 가득해서 양기가 외부로 크게 넘쳐 흐를 정도이니 위나라의 군주는 자신의 양기를 주체하지 못해 자기 낯빛을 바로잡지도 못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위나라의 군주를 거스르지조차 못하는 것이다. 자, 위나라 군주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억누르고 이로써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려 한다. 이런 것을 이루기를 날마다 조금씩 노력해 볼 만한 덕조차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 자, 그런데 하물며 큰 덕이야 어떻게 했느냐. 또한 위나라 군주는 자기 고집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니 그 뜻이 변하리라 생각할 수도 없다. 밖으로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맞는 듯해도 안으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고려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어찌 네가 위나라에 가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괜찮겠느냐. 제비는 안회가 대답합니다. 자, 그러다면 나는 심지를 안으로 곧게 세우고 밖으로는 굽혀야겠다. 자, 그리하고는 나의 설을 펴되 직접 주장하지 않고 옛날 성인의 내 뜻을 비유해야겠다. 자, 안회가 계속 자기 태도를 고치고 있죠, 그죠? 자, 뜻을 안에서 곧게 세운 사람은 하늘과 한편이 될 수도 있다. 하늘과 한편인 사람은 천자와 자신이 모두 하늘에서 나온 것임을 안다. 그러니 어찌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좋게 받아들이거나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좋게 받아들이거나 좋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미안합니다. 자꾸 헷갈리네요. 다른 사람이, 이거 내가 잘못 넣었어요. 자기란 말을.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좋게 받아들이거나 좋게 받아들이기를 특별하게 바라겠느냐. 어차피 이제 천자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란 걸 안다 그러면 내 말을, 예를 들면 내가 정치를 고치겠다는 생각이잖아. 내가 위나라의 정치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이, 예를 들면 내가 반드시 주장해야 되는 거, 내 말만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정치를 바로잡는 것도 이제 타당한 생각일 수 있죠, 그죠? 분명히 그런 생각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안회의 태도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한번 태도를 열어놔 보겠다. 내가 그걸 고집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을 동자라고 한다. 동자라는 거는 이제 어린아이를 보고 동자라 그럽니다. 여기서 동자라는 거는 이제 하늘에서 내린 천성이 손상되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은 갈고 이제 닳잖아, 그죠? 그러면서 자기 천성을 해치게 되는데, 동자라는 거는 그 천성이 그러니까 아직 이제 그 어그러지지 않은 사람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또한 이런 것을 일러 하늘과 한편이라고 한다. 뜻을 밖으로 굽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한편이 될 수 있다. 경기곡권은 신화된 자의 예법이다. 경기곡권이라는 거는 이제 그 예법, 그러니까 예를 무릎을 꿇거나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걸 보고 경기곡권이라 그래요. 자, 신화된 사람의 예법이다. 사람이라면 모두 경기곡권을 따르는데 나라고 감히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또한 나를 헬란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일러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도 한편이라고 한다. 자, 이게 일종의 처세술이죠, 그죠? 자기 설을 펴되 직접 주장하지 않고 옛 성인에 비유하는 사람은 옛 사람과 한편이 될 수도 있다.
성인의 말은 비록 겉으로는 가르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문책하는 말이다. 또한 성인의 말은 예로부터 있던 것이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성인의 말을 빌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행위의 양상이 이와 같으니 그 어조가 설사 강직하더라도 주장 때문에 트집 잡히진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보고 옛사람과 한편이 된다라고 한다. 자, 하늘과 한편이 되고 다른 사람과 한편이 되고 옛사람과 한편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장자의 여기서의 처세술의 그거의 요점이에요. 하늘과 한편이 된다는 거는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걸 의미해요. 다른 사람과 한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사람과 한편이 된다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여자친구한테 공부 좀 해라 등신아 그렇게 얘기하면 여자친구가 싫어할 거 아니야. 안 싫어한다고? 진짜? 공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무튼 싫어할 건데 내가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순자께서 이제 순 선생님이 공부하러 하셨다 그러면 이제 물론 그건 공부하라는 말이긴 하지만은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일단 내가 직접 그걸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면 나 자신을 내세워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힐난하거나 아니면 아까 내가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나 자신을 높여 가지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그런 양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과 한편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한편이 된다, 세 가지와 한편이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장자의 일종의 처세술인 것이고, 요게 바로 세상 속에서 세 속에서 도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인간세에서는 뭐 여러분이 보통 심재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심재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런 태도가 요런 세상 속에서도 도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사실 편명 자체가 인간세잖아, 그지? 그걸 그 처세 방법을 전부 다 이제 그거 하고 그 무시해버리고 그 심재 자체만 이제 본다 그러면 그건 사실 좀 많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안회가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중리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어찌 괜찮겠느냐. 너 자신을 바로잡는답시고 한다는 짓이 너무 잡다하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잡스럽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꼴은 갖추었는데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겠다. 자, 그래도 네가 말한 방법이 비록 너의 아집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얻지는 않겠구나. 자, 이제 아까 죄를 얻어서 죽는 단계에서 이제는 죄를 피하는 단계까지는 갔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방법은 또한 죄를 받지 않을 정도밖에 안 될 방법일 따름이다. 무릇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찌 감화시킬 수 있겠느냐. 너는 분명 너 자신의 마음에 얽매여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사심이란 말이 나와요. 사심. 그 재물론이나 양생주에서 성심이란 말이 나오고 성심이란 말이 나왔었죠. 그죠? 그 성심 혹은 사성심이란 말도 나왔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주관을 내세워가지고 자기 편견,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을 내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모범으로 삼는 걸 보고 사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자기 마음에 얽매여 있는 거지. 남의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남의 생각을 공정하게 바라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사심이라고 해요. 자, 안회가 말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사심을 극복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안회가 말했다. 내게는 더 낼 방법이 없다. 내가 위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감히 묻고자 한다. 자, 중리가 말했다. 재계해라. 내 장차 너에게 말해주겠다. 사심이 남아있으면서도 내가 알려줄 방법을 따르는 것이 쉽겠느냐. 사심이 남아있지 않으면서도 사심이 남아있으면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아집을 부리면서도 내 방법을 따른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사심이 남아있으면서도 내가 알려줄 방법을 따르는 것이 쉽다고 하는 놈들은 저 드넓은 하늘이 좋게 여기지 않으리라. 벌 받을 거다. 구라치지 마라. 그런 말이죠. 자, 내가 말했다. 그래서 재계하란 말이 나와요. 요게 바로 이제 재계한다 그런 말인데 보통 요거는 제사 지내기 전에 이제 몸 씻고 그 다음에 말 함부로 안 하고 그런 걸 보고 재계한다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 그래서 아내가 얘기합니다. 자, 내 집은 가난해서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어본 지가 벌써 몇 달이나 되었다. 그런즉 재계했다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고기 안 먹고 술 안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것도 재계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중리가 말했다. 그것은
제사 지낼 때 나는 제게이지 심제가 아니다. 자, 안회가 말했다. 마음을 제기하랍니다. 자, 감히 심제에 대해 묻고자 한다. 중리가 말했다. 너의 뜻을 일관되게 다듬어라. 세상의 소리를 귀로 듣기보다는 마음으로 들으며 마음으로 듣기보다는 귀로 들어라. 귀는 외물의 소리를 그저 들을 뿐이고 마음은 외물을 자기에게 맞춰버릴 뿐이다. 반면 귀는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사심없이 외물을 대한다. 그래서 돈은 오직 허에만 모여든다고 하는 것이다. 마음이 허한 상태야말로 심제로다. 허는 비어있다는 말이죠. 허라는 건 비어있단 말인데 마음을 비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잠깐만요. 마음을 비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심을 없앤다는 말이에요. 자기 아집이나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말이죠. 혹은 이제 바꿔서 얘기해서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자기 아집, 고집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성심 이런 거를 비운다는 게 바로 이제 심제의 요점인 거죠. 그러니까 귀로 들으면은 뭐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그냥 이제 듣는 거밖에 안 되고 마음으로 들으면은 외물을 자기 안에 맞춰버린다. 그러니까 자기 아집대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 아니면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아니면 또 무슨 말이 있을까요? 바란 대로 본다. 이런 것처럼 마음이라는 거는 외물을 자기한테 맞춰버리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주 온전히 본다는 거를 장자는 이제 기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기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를 보고 들으면은 그게 바로 이제 그 뭐예요? 사심 없이 외물을 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거든. 이걸 보고 심제라고 해요. 자, 안회가 말했다. 회가 선생이 일러준 것을 일찍이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나 자신은 참으로 회였다. 회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참으로 회였다는 거는 자기 자신의 사심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사심, 자기 자신의 아집, 편견,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말이 바로 요 말입니다. 나 자신은 참으로 회였다. 하지만 선생이 일러준 것을 알고 나니 회가 있었던 적이 없게 되었다. 사심을 놓았단 말이죠. 자, 이제 내 마음이 허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자, 선생이 말했다. 너의 경지가 극진하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위나라에서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말해주겠다. 너는 이제 위나라의 국경으로 들어가서 위나라 군주에게 유세하더라도 명예와 같은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자, 위나라 군주가 네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떠들면 되고, 위나라 군주가 네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장하기를 그만 그치면 되니 마치 문도 없고 벽도 없는 듯 해야 한다.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면 얘기하면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얘기하면은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아집인 거지. 뜻을 일관되게 정해두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뜻에 맡겨야 한다. 자,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거의 이루게 될 것이다. 아주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원칙대로 행동하고 그 외에는 이제 그냥 흘러간 대로 그대로 두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공자의 말이죠. 자, 다니기를 그저 그만두는 것은 쉽지만 아주 움직이지 않는 경지에 이르기는 어려운 법이다.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잘못되기 쉽지만 하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잘못되기 어려운 법이다. 나는 날개가 있어 날개로 날아다녔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날개가 없는데도 날아다녔다는 말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마찬가지로 나는 아는 게 있어서 안다고 하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아는 게 없는데도 안다고 하는 말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여기가 요 네 가지 얘기가 좀 난해한 그게 있어요. 분명히 뒤에 보면 이제 이게 그 뭐예요? 심제하고 그 다음에 그걸 비유하는 말인데 분명히 첫 번째 비유가 좀 이상해. 잠깐만요. 다니기를 그저 그만두는 것은 쉽지만 잠깐만요. 다니기를 그저 그만두는 것은 쉽지만 아주 움직이지 않는 경지에 이르기는 어렵다. 여기 좀 말이 좀 그래. 그 뭐예요? 주석 그 해설한 사람들 사이에도 이제 이견이 되게 많고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더라.
뒤에 문장들은 나름대로 이제 가리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앞에 문장, 요 문장은 좀 난해해요. 요게 어떻게 해석을 하든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가능한데, 근데 어떻게 해석하든 뭔가 심재나 아니면 요런 의미에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 대꾸들도 조금 다르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했는데 맥락에 따라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맥락에 따라서. 자, 뒤에 까먹죠.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잘못되기 쉽지만, 요건 이제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잘못되기 쉽다는 말이겠지 아마도. 자, 하늘이 하는 대로 하면 잘못되기 어려운 법이다. 요게 바로 이제 도의 자기를 맡긴다는 거지. 자, 날개가 있어 날개로 날아다녔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날개가 없는데도 날아다녔다는 말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날개라는 건 아마 여기서 성심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성심이나 사심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성심, 아까 이런 말이 있잖아. 아까 여기서 무슨 말이 있냐면은 여기 있네. 사심이 있으면서도 내가 알려줄 방법을 따르는 것이 쉽겠느냐. 사심이 남아 있으면서도 내가 알려줄 방법을 따르는 것이 쉽다고 하는 놈들은 저 드넓은 하늘이 좋게 여기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재계라는 거는, 심재라는 거는 사심을 버리는 걸 의미하는 건데, 사심을 버리지도 못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아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날개로 날아다녔다는 말도 사심으로서 이제 이것저것 타고 다녔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사심이 없으면 그렇게 멋대로 굴 수 없다는 말인 것 같아요, 아마도. 맥락에 맞춰보자면 그래요. 자, 마찬가지로 나는 아는 게 있어서 안다고 하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아는 게 없는데도 안다고 하는 말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요거는 이제 대꾸가 맞죠, 그죠? 날개하고 아는 것이라는 거는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죠, 우리가. 자, 요까지는 그래서 요거는 요 세 가지는 그럭저럭 볼만해요. 근데 첫 번째 다니기를 그저 그만두는 것은 쉽지만 아주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려운 법이다. 요거는 조금 뭔가 난해하고, 그리고 앞에 말하고 뭔가 좀 잘 맞지가 않아. 뭔가 잘 맞지가 않아요. 그게 좀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왜 이걸 아무도 지적을 안 했을까 싶어서. 자, 저 폐가를 봐라. 저 폐가를 보아라. 집이 텅 비어 있는데도 새하얀 빛은 집에 가득하니 비록 폐가이지만 길상이 머무르고 있다. 자, 폐가라는 거는 사람이 안 사는 집이죠. 잠깐만요. 사람이 안 사는 집이자, 그지? 사람이 안 사는 집이니까 이건 비어있죠. 비어있지? 자, 사람이 안 살아가지고 텅 비어있는데도 근데 빛은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집안에 가득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사심을 비웠는데도 오히려 돈은 가득 찼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지. 길상이라는 게 바로 좋은 거잖아. 이게 바로 돈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심재를 의미해요. 사심을 버린다는 심재를 의미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가리킨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요건 조금 이상하지.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아주 명확한 비유죠. 자, 무릇 행동거지와 마음을 쓰는 방법이 실상이 이러한데도 만약 허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면, 허에 머무른다는 게 바로 이제 사심을 버린다는 거죠. 사심을 버리면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분명히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런 걸 알면서도, 예를 들면 약 먹으면 이제 암에서 나을 수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약을 안 먹으려 한다면, 허에 머무르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일러서 좌치라고 한다. 좌치라는 거는 이제 앉아 있다는 말이고요. 좌라는 거는, 치라는 건 달려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되죠. 서로 모순된다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은 암이 나을 걸 알고 있는데도 약을 먹지 않고 개기는 게 바로 이제 서로 모순된 행동이라는 거지. 보통 이제 다른 학자들은 이제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달려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고 이제 보기도 좋지만은 저는 그냥 이제 태도가 아주 모순된 거다. 도를 받아들이는 게, 사심을 내려놓고 도를 받아들이는 게 아주 좋은 행동임을 알면서도 그걸 따르지 않는 것은 아주 모순된 행동이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걸 봤어요. 이건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아까 다니기를 그저 그만두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 네 가지
그 다섯 가지 비유구나. 5가지 비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래쪽에 그 주석을 해놨으니까 설명을 적어놨으니까 요거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설명한 걸로 이제 가름할 것이고 뭐 더 제가 말을 대진 않겠습니다. 조금 불명확합니다. 자, 중리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무릇 귀와 눈으로 듣고 보는 외물들은 안으로 통하게 하고 사심과 선입견들은 멀리하면 장차 귀신도 이 사람을 찾아와 이 사람에게 머무르려 할 것인데 하물며 사람이 어떻겠느냐. 자, 귀와 눈으로 듣고 보는 외물들은 안으로 통하게 하고 사심과 선입견들은 멀리하면, 외물들은 안으로 통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은 외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고, 사심과 선입견을 멀리한다는 거는 밖으로 나간다. 멀리한다는 건 뭐예요? 이건 내려놓는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귀신조차 이 사람을 좋아할 정도로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나게 될 것인데, 하물며 사람이야 어떻게 냐 사람도 이 사람들을 분명히 따르고 좋아할 것이란 말이죠. 자, 이것이 바로 만물이 서로 감화되는 경지이다. 이 경지는 우와 순이 탐냈던 것이고 복희와 괴거가 평생토록 실천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니 하물며 우나 순, 복희, 괴거보다 우미한 사람들이야 어떻겠느냐. 자, 이게 인간세의 바로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안회하고 중리의 얘기를 통해서 일단은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는 일단 육아에 대한 비판이고요. 육아에 사는 게 맨날 이제 어디 가가지고 니들 집안을 내가 바로잡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집안을 망치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 심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심을 내려놓는단 말이죠, 그죠? 자기가 따르는 편견,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생각, 자기 자아를 내려둔다는 말이 바로 심재입니다. 이게 수행 방법으로서도 일단 되게 중요하고요. 이론적으로도 사실 옛날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처세술들, 처세 방법들, 그리고 그 도인들의 경지라는 게 바로 세 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데 존나 길어요. 이걸로 한 반쯤 내려온 것 같은데, 심재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심재라는 개념은 여기서만 나오지만은 심재, 사심을 내려놓는다 혹은 성심을 내려둔다는 말은 사실은 제물론 이후로부터 쭉 나오는 말이에요.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장자의 정치 이론이라는 게 이제 정치에서 벗어나는 걸 바로 그렇게 정치 이론이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심재라는 거는 장자의 수양 이론, 자기 수양, 자기가 돌을 이제 닦는 방법 혹은 돌을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나가는 방법으로서 그런 방법으로서의 이제 이론적 이제 실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심재라는 말이 그런 맥락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섭공자고에 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길군요. 자, 섭공자고라는 사람은 그 초나라 사람입니다. 초나라 사람이고 그 백공의 난이라고 5초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초나라 내부에서 이제 난리가 한번 났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진압했던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본명은 심재량입니다. 심재량. 자, 섭공자고가 장차 제나라의 사신으로 떠나게 되었다. 이 자고가 중리에게 말했다. 왕이 재량을 사신으로 보내는 것은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나라는 사신대하기를 아마 아주 잘 대접해주게 하겠으나 속으로 사안을 대할 때에는 전혀 서두르지 않을 것 같다. 재량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섭공자고를 의미하는 것이고, 제나라의 태도라는 게 밥이야 잘 줄 텐데, 밥이야 잘 줄 텐데 이제 정작 내가 사신으로 가서 처리해야 될 일은 좀 미루고 이제 말 돌리고 그럴 것 같아서 좀 걱정된다 그런 말이죠. 자, 필부의 마음도 오히려 움직이기 어려운 법인데 하물며 제후에 어떻겠느냐. 나는 그 점이 아주 걱정된다. 전에 선생이 공자를 의미하죠.
재량에게 한 말이 있다. 무릇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이 작든 크든 임하는 태도가 도에 어긋난다면 만족스럽게 끝낼 만한 일이 적을 것이다. 만약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분명 인도지환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요. 일을 잘 해낸다면 분명 음양지환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일을 해내든 해내지 못하든 그 뒤에 뒤탈이 없도록 하는 것은 오직 유덕한 사람만이, 덕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바일 것이다. 인도지환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일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견책받죠, 그죠? 아니면 감봉되거나 뭐 그렇잖아, 그지? 그걸 보고 인도지환이라 그래요. 뭐 개쪽 당하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월급이 깎이거나 그런 거.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의 걱정거리죠. 자, 음양지환이라는 거는요, 일을 할 때 받는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로 생기는 마음의 병을 보고 음양지환이라 그래요. 마음의 병이 생기면은 몸도 약해지죠, 그죠? 아무튼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될 때는 인도지환하고 음양지환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이 배는 이걸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락 없는 처세술이죠. 자, 나는 최근에 식사할 때 집조나 먹지. 집조라는 거는 이제 담백한 음식이에요. 고기 같은 거 안 먹는다고. 맛있는 것들은 먹지도 않으며, 우리 집 부엌에는 욕청지인도 없다. 욕청지인이라는 거는 숙수요, 숙수. 요리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입맛이 없으니까 맛있는 걸 못 먹는다는 거야. 예를 들면 뭘 먹고 싶어야, 그러니까 뭘 맛있는 걸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쨌건 내가 이걸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예를 들면 규카츠 먹고 싶다, 한 장당 13,000원짜리 돈가스 먹고 싶다, 한 컵에 8,000원짜리 아메리카노 먹고 싶다. 그런 의욕이 있어야, 내가 먹고 싶다라는 의욕이 있어야 이걸 먹고 싶은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 심재량 아저씨는 여기서 이제 일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속이 타니까 아무것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자, 요즘 나는 아침에 조정에서 명을 받으면 저녁에는 얼음물을 마시는데 제 나라에 갈 일 때문에 걱정되어서 내 속이 타기 때문이다. 아직 실제로 사신으로 간 것도 아닌데 벌써 선생이 말했던 음양지환이 생기고 말았다. 만약 사신으로 갔는데 내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면 나는 분명 인도지환까지 받고 말 것이다. 재밌죠, 그죠? 이 양자 때문에, 양자라는 게 인도지환하고 음양지환을 의미하죠. 나는 초항에 신화된 자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다. 혹시 여기 대해서 선생이 내게 해줄 말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조언을 좀 받고 싶단 말이죠. 자, 인도지환하고 음양지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죠? 자, 충리가 말했다. 자, 천하에는 대계가 두 가지가 있다. 대계라는 거는 계라는 게 계율입니다. 계율, 규칙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대계라는 거는 이제 꼭 지켜야 될 의무 같은 거죠. 여러분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그런 거. 여자들은 한 게 없네? 한 개가 없어. 편하게 산다, 그지? 부럽다. 자, 그 하나는 명이고 다른 하나는 의다. 자, 명이라는 거는 천명이죠. 하늘의 명, 의무. 하늘로 받은 의무고요. 하늘에서 받은 의무고, 다른 하나는 의인데 요거는 이제 인간 세상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군주하고 신하 사이에 이제 의무, 지켜야 될 도리, 이걸 보고 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명하고 의라는 거는 뭐냐면 전부 다 육아의 가치예요. 사실은 따져보면 이거 자체가 이제 육아에 대한 비판이라고 막 탁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이제 장자 비판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인도지환하고 그 다음에 음양지환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바로 요 두 개인데, 요게 바로 이제 육아의 의무라고, 육아에서의 학설이란 말이죠. 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명이다. 명은 사람의 마음에서 도저히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것은 의이니 세상 어디로 가든 군주가 없는 곳이 없어. 하늘과 땅 사이에는 어디든 간에 의를 피해 달아날 곳이 없다. 지금도 있지. 그래서 명과 의를 대계라고 하는 것이다.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공자가, 중리가 하는 말은요, 꼭 지켜야 되니까 네가 꼭 지켜라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지키기 싫어도, 맥락상 지키기 싫어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이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하고 의 때문에 병이 생기잖아.
병과 화가 생기잖아. 그러면은 이걸 안 지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지키기 싫어도 이거 세상 어디에든 이게 있으니까, 세상 어디에서든 살려고 해도 우리가 이 두 가지에 속박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거 두 개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지. 지키기 싫은데도 지켜야 되니까 이걸 보고 대계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때문에 무릇 부모를 섬기는 자는 자기 처지를 가리지도 못한 채 오직 부모가 편안하도록 모셔야 하니 이런 것을 보고 세상에서는 효가 뛰어나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면은, 내가 먹고 살 게 없고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와이프하고 알콩달콩 살려고 그러는데, 근데 부모가 자꾸 거기 간섭을 해요. 현관물 비밀번호를 주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와이프를 돌보는 건 생각도 안 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주는 거를 효가 지극하다라고 하니까 환장을 노릇이라는 거예요. 공자의 말은 이제 이런 맥락입니다. 자, 대적 군주를 섬기는 자는 군주가 내리는 일을 가리지도 못한 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일이, 이 군주가 내린 일이라는 게 족같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타당한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병신 같은 일일 수도 있는데, 병신 같은 일이더라도 그걸 다 하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충성이라는 거야.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자, 오직 군주가 편안하도록 모셔야 하니 이런 것을 보고 세상에서는 충이 두텁다라고 한다. 한편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섬기는 자는 어떤 일이 목전에 닥치더라도 그 희노애락이 쉽게 변하지 않는데, 이것은 자신이 그 일을 어찌해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마음 편하게 그저 명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보고 덕이 지극하다라고 한다. 자, 이처럼 누군가의 신하이거나 자식인 자들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부터 있기 마련이다. 이걸 보고 장자는 부득이라고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우리 그런 말 쓰죠, 그죠? 자,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대계에 충실해야 하는 나머지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실제로 부딪히거나 남을 섬기는 데 바빠 오히려 자기 몸조차 소홀하게 될지언정 어느 겨를에 스스로 살아있음에 기뻐하고 죽음을 싫어한다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선생은 제 나라로 가는 길에 오르는 것이 좋겠다. 자, 대계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있죠. 근데 아까 뭐랬어요? 덕이 지극한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뭐 어쨌거나 이제 일을 받으면 내가 그 도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 두고 한다는 거지. 그걸 보고 그래서 이제 적어도 뭐 뒤에 일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이제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그걸 보고 덕이 지극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덕이 지극하지 않고 충과 효에 자기 마음과 몸을 쏟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 자신의 도리, 자기 자신의 이제 천명, 자기 자신의 천명은 좀 그런가? 자기 자신의 이제 수명, 자기 자신의 안위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그걸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니까 이거는 어리석은 거다라는 게 바로 장제의 주장이죠. 자, 요 얘기가 이제 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비록 너의 상황이 그러하긴 하지만, 자, 충리 말입니다. 이번에는 구가 내가 공자 이름이 구니까 내가 그런 말입니다. 자, 내가 전에 들었던 것을 알려주겠으니 한번 들어보아라. 자, 물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에 대해 생각해보자. 나라와 나라 사이가 가까우면 분명 믿음으로써 서로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나라와 나라 사이가 멀면 반드시 말로써 서로 간의 진심을 전하게 될 것이다. 외교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말을 전할 사람이 누구든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대제 양쪽 군주가 모두 기뻐할 수도 있고 양쪽 군주가 모두 빡칠 수도 있는 말을 전하는 것은 천하의 어려운 일이다. 무릇 양쪽 군주를 모두 기쁘게 하려면 좋은 말을 반드시 원래 필요했던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해야 될 것이며, 양쪽 군주를 모두 빡치게 하려면 분명 나쁜 말을 반드시 원래 필요했던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해야 될 것이다. 미사여구를 덧붙인다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이제 되게 안 예뻐도 있잖아요. 막 배꼽 드러내고 막 배 드러내고 막 배 나온 거 보이고 막 그렇게 해도 사실은 예쁘다고 해줘야지 뒤탈이 없는 거잖아. 내가 우리 고양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강아지한테 아이고 착하다 귀엽다 그렇게 해줘야지
너 이 새끼 왜 그때 그 전날 유리병 깼니? 그렇게 얘기하면 이 새끼가 내가 잘 때 내 입에다가 유리 조각을 넣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아무튼 그게 이제 보고 미사여구라 그러는데, 근데 그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일을 할 때 특히 이제 말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성과를 더 내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 때문에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 혹은 이제 일부러 일을 망치려고 원래 하려고 했던 말보다 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원래 하려고 했던 말에 예를 들면 가나다라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일을 망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일을 망치기 위해서 일부러 가까지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걸 보고 장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속인다라는 겁니다. 속인다. 자, 그런데 대저 일이라는 것은 미안한데 일 여기서 일이라는 건 이제 그거 그 워킹 업무가 아니고요. 여기서 일 요 글자입니다. 지나치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쁘게 하거나 빡치게 하려고 필요했던 것보다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일이라고 합니다. 일 넘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일이라는 것은 속인다라는 것과 동류이니 속이는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을 전한 자에 대한 군주들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요.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말을 전한 자는 해를 당하고 말 것이다. 자, 이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말이 있다. 원래 전해야 할 말을 전할 뿐 원래 전해야 할 말을 부풀려서 전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면 대개 무사할 것이다. 자, 중리가 다시 말합니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다. 어떤 놈이 제주로서 남과 승부를 겨루기를 좋아한다고 해보자. 이런 놈들은 호승심이 있는 거지. 싸움을 시작할 때에는 정정당당하게 하다가도 싸움이 끝날 때에는 항상 음흉해진다. 더욱이 승부를 겨루는 정도가 심해지면 잡다하고 이상한 재주까지 부리려 든다. 이번엔 어떤 놈이 예를 따지며 술을 마시기를 좋아한다고 해보자. 예를 따지며 술을 마시기를 좋아한다고 해보자. 자, 이런 놈들은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는 그 태도가 정돈되어 있지만 술자리가 끝날 때에는 항상 깽판을 친다. 더욱이 술을 마시는 정도가 심해지면 난잡하고 이상하게 놀려고 하기까지 한다. 세상 일이 또한 모두 이러하다. 일을 시작할 때에는 조심조심 살피지만 일이 끝날 때는 항상 대충대충 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예를 들면 초심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태도가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자, 일을 시작할 때는 성의를 들이지만 일을 장차 끝낼 때에는 반드시 해이해지기 때문이다. 자, 말이라는 것은 바람이나 파도 같은 것이고 행위에는 언제나 얻거나 잃는 것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자, 그런데 풍파는 변하기 쉽고 바람이나 파도는 변하기 쉽고 실상은 사람을 해치기 쉬운 법이다. 그러니까 말은 쉽게 왜곡되고, 그죠? 얻거나 잃는 거 때문에 행위를 과하게 해서 이제 과하게 하거나 모자라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화를 당한다는 말이죠.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빡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사람들의 말이 교활하고 사람들의 표현이 편파적이기 때문이다. 짐승들은 죽을 때 소리를 가려내지 않는데 그저 숨을 가쁘게 내쉴 뿐이다. 사람이 바로 이런 상황이 처했을 때 심려가 떼지어 생겨난다. 심려라는 것은 마음의 병이죠. 음양주와 같은 말입니다. 자, 짐승이 죽을 때처럼 사람이 처한 상황이 아주 심하게 나쁘면 사람은 자신이 처한 나쁜 상황 때문에 못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될 줄은 또 모른다. 만약 사람들이 진실로 자신에게 심려가 생기는 까닭을 모른다면 누가 그 굴레를 끝내는 방법을 안다고 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짐승들이 죽을 때 소리를 가려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맥락상 그냥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고상한 척 꾸미기 위해서 막 두려움이나 고통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짐승들이라는 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뒤에 문장은 안 이어져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숨을 가쁘게 내쉴 뿐이다. 이거는 되게 그러니까 짐승들이 아주 나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아주 나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생겼을 때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한 말이에요. 사람들도 짐승들처럼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아주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마음의 병이 생긴다고. 짐승들이 죽을 때, 그죠? 짐승들이 죽을 때 숨을 헥헥 몰아쉬잖아, 그지? 그런 상황에서 짐승들은 걱정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심려, 그러니까 음양지연이 생길 때도 짐승들이 죽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해석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해져요. 자, 아무튼 요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죠? 상황이 아주 나쁘면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못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래 하려던 일은 제쳐두고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 멋대로 굴게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일을 더 망치기 위해서. 자, 진실로 살아온 자신에게 침례가 생기는 까닭을 모른다 그러면 누가 그 굴레를 끊으면 말려기.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자기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 혹은 이제 심려가 생기는 거, 음양지연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게 바로 이제 자기가 이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 그게 생긴다, 힘이 생길 거다는 말이고, 반대로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아주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멋대로 막 굴기 시작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뺑뺑뺑뺑 쳇바퀴를 돈다는 거죠. 여기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에 대해 참고할 만한 말이 있다. 원래 받은 명령을 함부로 바꾸지 말고 성과를 위해 구태여 힘쓰지 마라. 그 정도가 지나치면 넘치고 말 것이다. 자, 법원의 내용처럼 원래 법원이라는 게 참고할 만한 말이요. 원래 명령을 함부로 바꾸거나 성과를 위해 고생하는 것은 이를 돕지 않고 오히려 위태롭게 만들고 만다. 사람이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예를 들면 심재량처럼 여기서 이제 나온 그 석공자고처럼 내가 이제 혹시 이거다가 큰일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자기 일을 바꿔버리고, 자기 일을 스스로 바꿔버리고, 자기 일을 스스로 망쳐버리는데, 자,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게 사실 장자의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일을 위태롭게 만들 거란 말이죠. 자, 일이 잘 되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지만, 일이 잘못되면 시간을 오래 들여서 고치려 해도 수습할 수가 없게 된다. 자, 그러니 일을 할 때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장차 자유롭게 마음을 먹고 외물과 조화를 이루며 중용을 길러 세상사를 부득이에 맡긴다. 부득이라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죠. 앞에도 나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일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그만큼만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도가 지극하지 않겠느냐. 실상 이러한데도 어찌 너의 일을 초왕에게 거짓으로 보고해야겠다겠느냐. 그러니까 제날에 사신에 와서 이제 그 결과를 속이겠다는 거죠. 심재량이 원래 생각하던 게 바로 이제 이런 거니까. 원래 초왕에게 받은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만한 방법이 없다. 다만 원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이 방법이 가장 사실 어려울 뿐이다. 잡고는 처음에 이제 힘들어 죽겠다. 일을 맡았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일 망치면은 좆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고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마지막에 공자가 했던 무슨 말입니까? 짐승들이 죽을 때 소리를 가려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뭐냐면은 심려가 생긴다는 거죠. 마음의 병이 생기고 음양지연이 생긴다는 거죠.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궁지에 처하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원래 받았던 명령 외에 다른 걸 막 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짓을 막 하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게 바로 이제 그 문제의 근원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인도 지환까지 받게 될 거니까, 장제의 말은 그러지 말고, 만약 네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숨을 이제 쌕쌕 내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네가 왜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 알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는 원래 했던 일을 그냥 그대로 부득이하게 하면 된다 라는 게 바로 장자의 말입니다.
이것도 아주 명백하게 처세술이죠. 명백한 처세술입니다. 여기까지가 첩공자구하고 중리의 대화입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처세술이 메인이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메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심 같은 이제 사심에 대한 원래 주제, 전체적인 주제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은 안합과 거배곡의 대화입니다. 안합과 거배곡의 대화. 자, 안합이 장차 위령공의 태자를 보조하게 되었다. 여기서 위령공은 뭐 그 왕의 이름이고요. 시호고요. 태자라는 거는요. 위령공의 태자라는 거는 이제 괴외라는 사람인데, 괴외. 나중에 이제 위나라의 장공이 되고요. 폭군입니다. 폭군. 이 새끼 때문에 나중에 그 위나라에 내란이 나가지고 위나라가 아마 크게 약해졌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되게 이제 병신이다. 저 새끼는 병신이다. 그렇게 유명한 놈이었고 아마 그래서 이제 요런 이야기에도 이제 나쁜 군왕의 대명사라고 아마 이렇게 등장했을 겁니다. 자, 이 안합이 거배곡에게 물었다.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태자, 괴외를 의미하겠죠. 그 품행이 아주 잔인하다. 내가 이자와 함께 못된 짓을 하려 하면 우리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요. 만일 내가 이자와 함께 좋은 일을 하려 하면 내 일신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자의 지혜는 그저 남의 잘못을 깨닫는 데 충분하지만 자기 잘못을 깨달을 만하지는 못하다. 내가 처한 상황이 이와 같은데 이런 자를 어떻게 나는 해야겠느냐. 자기 잘못을 깨닫지는 못하는데 남의 잘못을 깨달을 만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트집 잡기는 잘한다. 근데 자기 잘못을 고치지는 못한다. 그런 말이죠. 자, 거배곡이 말했다. 좋은 질문이다. 그 놈을 조심하고 그 놈과 함부로 가까워지는 것을 삼가라. 또한 너의 몸가짐을 바로잡아라. 행동거지로 삼기는 태자를 따라하는 방법만한 것이 없고 마음가짐으로 삼기는 태자와 어울리는 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가 알려준 대로 하더라도 걱정해볼 만한 점이 두 가지나 있다. 자, 다음과 같다. 태자의 행동을 따라하더라도 장차 태자의 안으로 아주 빠져들어가서는 안 되고 태자의 마음에 어울리더라도 장차 너의 밖으로 태자와 어울려준다는 것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는 처세술인, 이것도 처세술인데요.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높은 사람을 모시는데 높은 사람이 병신일 때 적당히 동조해주라는 게 여기 주장이네요. 적당히 동조해주는데 진짜로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만약 태자의 행동을 따라해서 태자의 안으로 빠져들어가 버렸다면 태자 때문에 너 자신은 무너져 끝장나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태자의 마음에 어울리다가 태자와 어울린다는 것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 버렸다면 그 때문에 너는 더럽고 역겹다는 평판을 얻게 될 것이다. 태자의 안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태자하고 똑같은 인간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 쓰레기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태자의 마음에 어울리다가 그게 세상 밖으로 저 새끼 태자랑 같이 논다는 게 드러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진심은 어쩔지 몰라도 어쨌거나 이제 인간 쓰레기다. 쟤들은 그런 얘기를 듣겠죠, 그죠? 사회적 자살이지 뭐. 자, 저놈이 애처럼 굴면 너 또한 태자에게 동조해 애처럼 굴어라. 또한 저놈이 정휴가 없는 듯이 굴면, 정휴라는 거는 여기서 규범입니다. 규범. 경계, 규범. 규범이 없는 것처럼 굴면, 그러니까 병신처럼 굴면 너 또한 태자에게 정주해서 정휴가 없는 것처럼 굴어라. 또한 저놈이 경계가 없는 듯이 굴면 너 또한 태자에게 동조해서 경계가 없는 듯이 굴어라. 이것도 규범이죠. 자, 이렇게 하기를 아주 통달한다면 너는 무자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무자의 경지라는 게 뭐냐면은 자라는 게 허물입니다. 허물. 책 잡는 거. 그러니까 책 잡힐 일이 없는 게 바로 이제 무자의 경지인 거죠. 뭐 너 자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죽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도 비난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처세술이죠. 자, 계속 이어집니다. 너는 저 사마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느냐? 사마귀는 수레바퀴가 자기 앞을 막아 빡치면 자기 팔을 들고 수레바퀴에 깝치려 든다.
사마귀는 자기 자신이 수레바퀴를 이기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모르는데 사마귀가 이렇게 구는 것은 사마귀가 자신의 재능이 뛰어나다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이다. 항상 태자를 경계하고 태자와 가까워지는 것을 삼가라. 네가 스스로 뛰어나다고 여기는 점을 가지고 너 자신을 자랑하고 다니면 분명 태자의 심기를 거스르고 말 것이다. 그러면 네 처지는 수레바퀴에 깝치는 사마귀의 처지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 요거는 앞에서 공자하고 안회의 대화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자기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가지고 남을 깔보는 거다. 별로 이건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지. 자, 또한 너는 저 호랑이를 기르는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더냐. 호랑이를 기르는 사람은 가까이 살아있는 것을 호랑이에게 감히 먹이로 주지 않으니 호랑이가 살아있는 먹이를 먹으려고 죽일 때 노기를 내뿜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걸 주면은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 죽여야 되잖아.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호랑이의 본성이 깨난다는 거예요. 그지 강아지야? 아무 생각 없어? 예를 들면 우리 강아지가 이제 실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막 지라발광할 때 내가 거기다가 우리 강아지 예쁘다 그러면서 이제 얼굴을 들이대면 어떻게 됐어요? 내 얼굴이 까라피겠죠, 그죠? 그런 거 똑같은 거야. 자, 또한 호랑이를 기르는 사람은 온전한 것을 호랑이에게 감히 먹이로 주지 않는데 호랑이가 먹이를 찢어밟힐 때 노기를 내뿜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랑이를 기르는 사람은 호랑이가 배가 고프거나 배가 부를 때를 살펴 호랑이의 노기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랑이가 바로 이제 괴외겠죠, 그죠? 자, 호랑이와 사람은 그 종류가 다르지만 호랑이는 사람이 자신의 비위를 맞추고 자신을 길러주기 때문에 사람을 따른다. 호랑이가 사람을 따르는 이유가 이러하니 따라서 반대로 호랑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이 호랑이의 비위를 맞추어야 한다는 이치를 거슬렀기 때문일 것이다. 자, 무릇 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거는 비위를 잘 맞춰주라는 겁니다. 비위를 잘 맞춰주라. 궤외를 거스르지 마라. 다만 이제 그게 밖으로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되고 적당히 맞춰줘라, 그런 말입니다. 자, 무릇 말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 히힝거리는 말이 있잖아, 그지? 가끔 포르노에 나오는 말 많이 크던데. 자, 말을 사랑하는 사람은 광주리에 말똥을 담고 대합에다가는 말오줌을 담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급정성으로 돌본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연찮게 문맹이라는 거는 모기하고 등해입니다. 자, 문맹이 말에게 달라붙어 있어서 불시에 문맹을 쳤다고 하자. 그러니까 잡아주려고. 그러면 말은 깜짝 놀라서 물고 있던 재갈을 부숴버리고 자기를 길러주고 있던 사람의 머리를 해칠 것이며 마찬가지로 자기를 길러주던 사람의 가슴을 박살내버릴 것이다. 뒷발로 찬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의 경우처럼 말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한 점이 있는데도 말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오히려 잊어버릴 때가 있다. 이처럼 상대를 지극히 사랑할 때도 순간의 사건으로 신세를 망칠 수 있는데 태자가 너를 언제 칠지 모르는 너의 경우에야 어찌 그러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요 중간의 말은 일단 첫 번째 거베고기 했던 말은 뭐예요? 그 사람한테 괴회한테 적당히 맞춰주란 말이죠, 그죠? 맞춰주되 너무 빠져들지는 마라. 두 번째는 거스르지 마라. 맞춰주라는 거는 그 사람을 거스르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거스르게 되면 호랑이처럼 너를 잡아먹어버릴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요 말은요.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네가 사소한 실수 한번 정말 의도치 않게 사소한 실수 한번 했다고 하더라도 너는 이제 말 뒤에 있던 사람들처럼 지극정성으로 돌보더라도 순간적인 실수 때문에 이제 신세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라는 게 바로 이 거베곡의 말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장석하고 상수리나무 이야기인데요. 요 뒤쪽 얘기들은 앞에하고 주제가 조금 달라요. 앞에 거는 이제 주로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도 이것도 처세술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는 조금 주제가 무용지용이라는 걸로 좀 세분화돼서 나오죠.
잠깐만 좀 쉬다 할게요. 자, 계속 합시다. 장석이. 자, 장석 지제, 지역 고권 뭐 이런 말입니다. 자, 장석이 제 나라에 갔다가 고권에 이르렀다. 고권은 지명이겠죠? 장석은 고권에서 사수로 있는 상수리 나무를 보았다. 사수라는 거는 사당에 있는 나무입니다. 사당. 그러니까 우리 절에 있는 왜 엄청 큰 나무들 있죠,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 큰 나무들은 왜 우리 안 건드리잖아요. 그거 하니까. 신성한 나무로 안 건드리잖아, 그죠? 그런 겁니다. 자, 그 크기는 소 수천 마리를 덮을 정도였고 그 둘레는 배가름이나 되었다. 또한 그 높이는 산을 내려다볼 정도였으니 밑중에서 10인이나, 인이라는 건 길이 다니겠죠. 올라간 뒤에야 가지가 나 있을 정도였다. 상소리가 이처럼 아주 컸으니 그 나무로 배를 거의 10수척이나 만들만 했다. 나무를 구경 온 사람들은 저자를 이룰 정도였다. 하지만 장백이라는 건 장석이겠죠. 자, 상수리를 돌아보지도 않더니 마침내 걸음을 멈추지조차 않고 갈 길을 가버렸다. 장석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그거예요. 기술자예요, 기술자. 그러니까 나무 가지고 왜 조각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지? 백공이라고 보통 나오는 사람. 자, 장석의 제자는 상수리를 원없이 보다가 헐레벌떡 장석을 따라잡고는 말했다. 내가 도끼를 잡고 선생을 따라다닌 이래로 저 상수리처럼 훌륭한 제목은 아직 본 적이 없다. 그런 선생께서는 상수리를 보고도 구경하지 않고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가버렸으니 어찌 그리하이느냐. 장석이 말했다. 닥쳐라. 그 상수리에 대해서는 말을 말거라. 상수리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닥치고 있으란 말이죠. 자, 네가 본 상수리는 쓸데없는 나무다. 그 상수리를 가지고 배를 만들면 가라앉을 것이고 관곽을 만들면 금세 썩어버릴 것이며 그릇을 만들면 금방 부서져 버릴 것이고 문을 만들면 진액이 나올 것이며 기둥을 만들면 좀이 쓸어버릴 것이다. 상수리는 제목으로 쓸 나무가 아니다. 어디에도 쓸 데가 없으니 그와 같이 천수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은 쓸모가 있었다 그러면 옛날에 이미 사람들이 가져왔겠죠, 그죠? 쓸모가 없이 저만큼 컸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저만큼 컸다는 거는 아무런데 사람들이 사실은 보기에는 쓸모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쓸모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만큼 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좀 역설적이지, 그지? 자, 이윽고 장석이 집에 돌아왔는데 사당에 상수리가 꿈에 나타나 말했다. 자, 너는 나를 장차 무엇에 비기려 하느냐. 이건 상수리 말입니다. 너는 나를 장차 문목에 비기려 하느냐. 문목이라는 거는 이제 쓸모있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무릇 산사나무, 배나무, 귤나무, 유자나무는 모두 과실이 나는 나무다. 그런데 과실목들은 열매가 익으면 사람이나 동물이 그 열매를 따먹느라 해를 입게 된다. 해를 입는 것은 곧 욕을 당하는 것이니 그 큰 가지는 꺾이고 작은 가지는 찢기고 만다. 이 경우는 나무들의 장점 때문에 오히려 나무들의 삶이 고달파지고 마는 것이다. 쓸모 때문에 오히려 망친다는 거죠. 자, 그 때문에 과실목들은 우리는 편하지. 우리는 귤 까잖아. 겨울에 귤 까서 처먹는다고 그러면 좋잖아요. 나도 지금 생일 선물로 한라봉 받았는데 근데 한라봉 나무는 어떻겠어요? 기분이 역같겠죠. 왜냐하면 1년 동안 자기 새끼들인가? 새끼들을 키워놨더니 그걸 사람들이 닦아버리니까 역같을 거 아니야. 자, 그 때문에 과실목들은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 요절해버리는 것이다. 천수라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원문은 천년입니다. 천년. 하늘이 내린 수명이라는 의미에서 천년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세속 사람들에게 해를 입고 공격을 받기를 자초했다 하겠다. 그런데 모든 사물이 이렇지 않은 경우가 없다. 사물이라는 거는 결국 자기 쓰임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사람에 대한 얘기만 아니라도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거 있잖아. 동물들이 예를 들면 뭘 쓰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식물들은 이제 해를 입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 물은 나는 나 스스로 쓰일 데가 없기를 바란 지가 오래되었다. 그런데 오늘 너의 제자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으나 비로소 지금에 이르러서야 내가 나를 쓸데없다고 여겨주었기 때문에 나는 네가 원한 대로 진정 쓰일 데가 없게 되었다. 쓰일 데가 없는 것이야말로 내게는 대용이로다. 대용이라는 것은 아주 큰 효용입니다.
쓰일 데가 없는 게 나한테는 아주 큰 쓰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내가 만약 유용했다면 그러고서도 지금처럼 크게 자랄 수 있었겠느냐. 뿐만 아니라 너나 나나 모두 한낱 사물일 뿐인데 어떻게 한낱 사물끼리 서로에 대해 유용하니 무용하니를 따질 수 있단 말이냐. 너도 뒤질 때가 된 한낱 쓸모없는 인간인데 한낱 쓸모없는 나무에 대해 어찌 또 따질 수 있단 말이냐. 어찌 또한 따질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너나 나나 상술이 입장에서는 너나 나나 장석이나 나나 보잘것없는 그냥 존재니까 우리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나무들이니까 서로 유용하니 무용하니 그렇게 깝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이에 장석이 꿈에서 깨서는 상술이 꿈에 대해 제자에게 알려주었다. 제자가 말했다. 상술이의 뜻이 스스로 무용하게 되는 데 있었다면 사당의 나무가 된 것은 왜일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상술이는 그거죠. 자기 스스로 이제 약간 무용하게 되겠다. 나는 쓸모가 없게 되겠다 그랬는데 정작 상술이는 이제 사당 앞에 가지고 신목으로 아까 그 살아 있었다 그랬으니까 신목도 일종의 쓰임이잖아, 그죠?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장석이 말했다. 닥쳐라. 너는 짓거리지 마라. 상술이는 또한 스스로 사당의 나무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니 그저 사당에 얹혀 사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상술이가 사당의 나무가 돼서 나는 화를 피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우연찮게 거기 사당이 생겨가지고 사당의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자, 생각하건대 상술이는 자기의 유용성을 따지는 너의 말을 단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놈이 짓거리는 욕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상술이가 사당의 나무가 되지 못했다면 상술이는 또한 어찌 베이지 않았겠느냐. 뿐만 아니라 저 상술이는 천수를 누리기 위해 스스로를 보존하는 방법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러니 의로서 상술이를 깨우치려 하는 것은 또한 타당함과는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 자, 무용지용입니다. 무용지용. 쓸모없다는 게 오히려 쓸모있다는 거죠. 뭐가 쓸모있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유학자들은 온 세상을 고지하는 게 이제 쓸모있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장자나 양주 같은 사람들은 자기 몸을 보존하고 천수를 다 누리는 게 바로 쓸모있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용지용 같은 말이 가능한 거죠. 자, 남백자기가 상나라에 구에 놀러 갔다가 상나라라는 건 여기서는 이제 그 송나라를 의미해요. 송나라의 후신이 상나라에 이제 봉해졌기 때문에 자, 상나라의 구에 놀러 갔다가 커다란 나무를 보았다. 그 나무는 보통 나무와는 다른 점이 있었으니 아주 큰 것이 나무의 그림자가 덮은 곳에 결사, 천성이 거의 가려져 숨을 수 있을 정도였다. 결사라는 것은 전쟁 수레입니다. 전차. 자, 자기가 말했다. 어떻게 이런 나무가 있을까? 이 나무는 분명 제목으로서 다른 나무와는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가 고개를 들어 나무의 세지를 보니 휘어져 있어 동량으로 쓸 수가 없었고, 세지라는 거는 보통 이제 가는 가지예요. 가는 가지, 잔가지 이런 걸 의미하는데, 근데 여기서 동량이라 그랬잖아요. 동량이라는 건 마루테나 들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엄청 큰 나무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세지라는 표현은 아마도 그 상대적으로 작은 가지인데도 동량으로 쓸 만큼 엄청 나무가 크다는 걸 드러내려고 이렇게 쓰지 않았나 싶어요. 내 생각에는. 자, 동량으로 쓸 수가 없었고 허리를 굽혀 나무의 커다란 뿌리를 보니 그 축이 갈라져 있어서 관곽으로 쓸 수도 없었다. 잎을 혀로 핥아보았더니 잎이 헐어서 다쳐버렸고 나무 냄새를 맡아보았더니 그 냄새가 사람을 미치고 괴롭게 해서 자기가 이 상태에서 사흘 동안이나 헤어나지 못했다. 자기가 말했다. 이 나무는 과연 제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이구나. 제목으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이다. 신인들도 이 나무처럼 무용함을 드러내서 쓸모없음을 드러내서 자기들의 삶을 보존했을 것이구나. 자, 이것도 무용지용이죠. 자, 송나라의 형씨라는 곳이 있었는데 형씨는 지명입니다. 이곳은 호두나무, 잣나무, 뽕나무를 기르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다. 그런데 이 나무들 중 끼안을 만한 크기 이상인 것들은,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인 것들은 그런 말이에요. 원숭이 대를
구하는 자들이 다 베어버렸고, 원숭이다라는 건 있겠지, 뭔가 있겠지, 자, 그 둘레가 세네아름 되는 것들은, 높고 멋들어진 마룻대를 구하는 놈들이 다 베어버렸으며, 그 둘레가 7이나 8아름 되는 것들은 귀인과 부상의 집안에서 부유한 집안입니다. 선방, 그러니까 관옆에 붙이는 판 같은 것이라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선방을 구하는 자들이 모두 베어버렸다. 결국 형시에서 자라던 나무들은 천수를 마칠 수 없었으니 모두 도끼에 베어 중도에 요절해 버렸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용함 때문에 생기는 우환이로다. 제지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사람들한테 유용했는데 결국 그 유용함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다 베어버렸던 거죠. 자, 이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서 해에 대해 생각해보자. 해라는 건 제사 이름이에요. 황하에다가 재물을 던졌답니다. 자, 해에 대해 생각해보자. 해를 지낼 때에는 이마가 하얀 소, 코가 높은 돼지, 그리고 치질을 앓는 사람은 황하에 바칠 제물로 적당하지 않다고 여겼다. 그러니까 이마가 하얀 소, 코가 높은 돼지, 그리고 치질이 있는 사람은 이제 제물로 해란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바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자, 무축들은 이것들이 제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상스럽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신인은 아주 상스럽게 여겼다고 하는 바이다. 신인은 지인이죠. 그러니까 도가의 도인들인데 이마가 하얀 소, 코가 높은 돼지, 치질을 앓는 사람이 왜 이게 상스럽다고 얘기냐 하면은 해라는 거는 황하에다 재물을 던지는 거잖아. 재물을 던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재물을 던지는데 재물을 던지면 뒤지잖아요. 그죠? 죽잖아. 그러니까 자기 천수를 못 누린다는 거야. 제사를 지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좋다 그럴 수 있다 그러더라도 제사에서 제물로 들어가는 놈들은 제물로 바쳐지고 싶겠어요. 그죠? 안 그러고 싶겠지. 아즈텍에 잡혀간 이제 심장 꺼내지는 놈들은 그러고 싶을까 안 그러고 싶을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상스럽지 않다고 해서 제사에 쓰지 않았는데 오히려 신인들은 자기 천수를 누리는 게 바로 돌을 닦는 거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이, 사람들이 피하는 특성들을 오히려 상스럽게 여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용지용이죠. 요 뒤에 주제는 되게 일관적입니다. 자, 지리소라는 사람은 지리소라는 사람은 질이 멸렬하다, 지리한 소, 그런 말입니다. 자, 지리소는 턱이 배꼽에 가려져 있었고 어깨가 정수리보다 높이 있었으며 상투는 하늘을 가리키고 오관은 저 위에 있었고 양넓적 다리는 겨드랑이에 붙어 있었다. 하지만 지리소가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으되 헌 옷을 기우는 일을 해서 입에 풀칠을 할 만했고 키를 흔들고 곡식을 까불어서 10사람을 먹일 만했다. 지리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리소라는 사람은 아주 이상하게 생겼어요. 아주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자기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다는 거야. 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나라에서 싸울 장정을 징집할 때가 되면 지리소는 소매를 거둘리고 징집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를 쏘다녔고, 나라에 노역이 있을 때는 지리소 자신에게 지병이 있었으므로 일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 또 나라에서 병자들을 구휼할 때에는 곡식을 세종과 뗄나무 열묶음이나 받았다. 그러니까 지리소는 모습도 이상하고 일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생겼는데 멀쩡히 생기지 않았는데 오히려 자기 일을 잘하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며,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징집이나 노역이나 아니면은 구휼이 있을 때는 자기 몸 때문에 징집이나 노역 같은 건 피했고, 왜냐하면 멀쩡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일을 시키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허리가 굽은 사람한테 어떻게 전쟁에 나가라 그러겠냐고. 전쟁에 나가면 개죽음이잖아, 그지? 그런 걸 다 피했다는 거지.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제 몸이 이상하게 생기고 이제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구휼할 때에는 앞장서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받았다는 거지. 자, 지리소의 모습은 기이했으나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자기 몸을 보존할 수 있었다. 자신이 받은 천수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이다. 자, 지리소의 사례가 이러한데도 또한 지리소의 덕이 지리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지리소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쓸모가 없었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천수를 누리는데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뭐예요? 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처럼 이마가 하얀 소, 코가 높은 돼지, 그리고 치지를 않는 사람, 요거는 전부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얘들은 해제 때, 해 제사를 지낼 때 이제 황하에다가 제물로 안 바쳐줄 수 있었으니까 얘들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리소도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생겼지만은 이상하게 생긴 것 덕분에 구애받을 땐 더 많이 받고 징집되거나 아니면 노역이 있을 때는 그걸 다 피해갔다는 거니까 자기 목숨과 자기 삶을 보존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늘 그렇지만은 계속 무용지용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자하고 그 다음에 접여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접여는 미쳤다라고 보통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아마 동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논어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당대 아마 되게 유명했던 사람일 겁니다. 자, 공자가 초나라에 갔다. 그런데 초나라에 미친놈인 접여가 공자가 있는 곳으로 와서 문 앞에서 유세하며 말했다. 봉황아 봉황아 어찌하여 너의 덕이 쇠하고 말았느냐. 앞으로 올 세상은 미리 대비할 수 없고 이미 가버린 세상은 쫓아갈 수가 없는 법이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성인이 도를 이룰 것인데 천하에 도가 없으니 성인은 그저 살아갈 뿐이다. 목숨만 이어간다 그런 말이죠. 시절이 지금 같아서야 겨우 형벌이나 면할 뿐이겠다. 복은 깃털처럼 가벼운데 사람들은 복을 손에 놓을 줄 모르고, 화는 땅덩이처럼 무거운데 사람들은 피할 줄을 모른다. 때려치워라 때려치워라. 사람들은 덕으로서 다스리려 하는데 위태롭구나 멋대로 땅을 나누기로 치달아가는 것이 미친 척이나 하라. 그러면 내 가는 길에 탈이라도 없으리라. 나는 피하기도 하고 굽히기도 하며 나의 근본을 상하게 하지 않으련다. 이 노래입니다. 노래. 쪽 붙였으니까 이제 운율이 잘 안 살죠. 봉황아 덕이 쇠하고 말하느냐. 봉황은 처음에 사실 나는 이제 공자 보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도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그 장자의 도가에서의 도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자, 올 세상은 미리 대비할 수 없고 가버린 세상을 쫓아갈 수 없는 법이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성인이 도를 이룰 것인데 천하에 도가 없으니 성인은 그저 살아간다. 지금 세상에는 도가 없는 아주 어지러운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따르지 않으니까 성인들은 그냥 숨어가지고 미친 척하고 살아가기만 한다 그런 말이죠. 자, 지금 시절이 지금 같아서야, 지금같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서야 겨우 자기 뜻을 펴기는커녕 형벌이나 면하겠다 그런 말이고, 자, 복은 가벼운데 손에 올 줄 모르고 화는 땅덩이처럼 무거운데 사람은 화를 피우는, 이거는 이제 다 사람들이 도를 다룰 줄 모른다는 말이겠죠. 때려치워라. 사람들을 덕으로 다스리려 하기를. 이거는 이제 이거는 공자한테 하는 말이겠죠. 덕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이제 인의예제를 앞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려 한다는 말을 의미할 것이고, 자, 위태롭구나 멋대로 땅을 나누기로 치달아가는 것이, 이건 아마도 제후들끼리 그걸 하는 것 같아요.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빼앗고 주고 하는 거를 아마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지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지러운데 세상이 어지러워서 위태로운데 공자 같은 사람들은 덕으로서 사람들을 다스리려 한다고 노력하니까 이걸 보고 때려치우라고 하는 거지. 자, 미친 척이나 하라. 그러면 내가 가는 길에 탈은 없으리라. 자기는 천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피하기도 하고 굽히기도 하며 근본을 상하게 한다. 피하기도 하고 굽히기도 한다는 거는 공자처럼 꼬장꼬장하게 어떻게 돼요? 정치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아니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천수를 누리기 위해서, 천수를 누린다는 게 근본을 상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하니까 자기는 뜻을 굽히기도 하고 미친 척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미친 척이라는 거에서 무용지용이라는 말하고 통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어긋나요. 조금 어긋납니다.
조금 어긋나고, 그리고 이제 장자가 직접 만들어낸 우화가 아니고, 이 얘기는 아마 그 당대 유명했던 말 같아요. 왜냐하면은 완전히 같은 건 아닌데요. 논어에 보면 요 말이 나와요. 논어의 미자에 나오고요. 사기의 공자세가에다 보면은 접여하고 이제 공자가 대화했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유명한 일화를 빌려와 가지고 아마 장자가 그 무용지용에 대해서 아마 비유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공자 입장에서는 출사해가지고 정치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사람이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유능함이나 유용함을 드러내야 되는 입장이고, 접여라는 거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를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오히려 미친 척을 해서 자기 유용함을, 자기 능력을 자기 능력을 이제 감추려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아마 일관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산목은 자신의 유용성 때문에 자기를 해치게 되고, 산목은 이제 나무하고 산하고 나무. 자, 고화라는 거는 이제 기름하고 불이요. 자신의 유용성 때문에 자신을 불태우게 된다. 계피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따이고, 옷은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베이고 만다. 사람들은 모두 유용지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무용지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자 그러면 요게 인간세 전부입니다. 정리를 한번 하자 그러면은 앞에 나왔던 안회하고 공자하고의 대화에서부터 요 거배곡 있죠, 그죠? 안압하고 거배곡의 대화까지는 일종의 처세술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의 주제는 바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도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얘기에 대해서 장자가 나름대로 해답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그 와중에 심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도 나오긴 하지만은 큰 주제는 난 처세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장자찡은 이렇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 장자찡은 처세 같은 걸 입에 올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원래 내용을 뒤틀려 그런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원래 내용을 왜곡하게 되는 거겠죠. 내 생각에 이거는 명백하게 처세에 관한 얘기고, 장자가 도를 추구하면서도 이제 송나라에 살면서 관리로 살면서 이제 겪었던 일들을 토대로 해서 아마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실수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천수를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여기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내 생각엔 그래요. 자, 요 앞에까지는 다 그렇고요. 요 뒤에 장석지제부터 끝까지는요, 대체로 다 이제 무용지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한테 쓸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무나 아니면 동물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죽거나 아니면 이제 새끼를 따인단 말이지. 열매를 따인단 말이지. 근데 오히려 그거는 사람들한테는 쓸모가 있지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동물이나 식물한테는 어떻게 되겠어요? 쓸모가 없는 거지. 왜냐면 그것 때문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길러낸 그 열매를 따이기도 하고, 멀리 간다 그러면 이제 나무가 베이기도 하고, 동물은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지? 가죽 때문에. 옛날에 사람은 이름 때문에 뒤지고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뒤진다 이런 말도 있었지. 그지? 어디 나왔지 그게? 황사물에 나왔나? 그것처럼 이제 유용함 때문에 오히려 목숨을 해치는 거예요. 근데 목숨이라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 장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멀리 갈 필요 없이 이제 앞에 인간세 말고요. 잠깐만요. 양생주 편에서 오면요. 양생주의 맨 처음에 오면은 불경하게 듣지 마라 새끼야. 양생주 맨 첫 판에 보면은 자, 가히 보신, 가히 전생, 가히 양친, 가히 진년이라 그랬지. 이게 바로 양생이야.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돈 거죠. 자기 몸을 보존하고 자기 전생은 뭐라 그래야 되냐? 자기 몸을 지키고 자기 삶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모시고, 부모를 봉양하다 그렇게 봐야 되나? 아무튼 진년, 이거는 천수를 누린다 그런 말이죠. 요게 바로 이제 도라는 거지. 그런 입장에서 장자가 보는 도라는 게 요런 것인데, 이런 입장에서 괜히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유용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막
목숨을 걸고 싸우고 다른 사람 수백 명을 죽이고 그러는 게 유용성이라 보겠어요, 그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있는 재주가 있더라도 오히려 그걸 숨기고 살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어쨌건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오히려 주제넘게 나서지 않고 그런 것들이 바로 장자가 생각하는 이제 무용지용인 것이고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인간세에서는 계속 이제 상수리나무 아니면은 뭐 무슨 귤나무, 뭐 유자나무, 산사나무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아니면은 아까 나왔던 그 쓸모없는 나무들, 아니면은 지리소, 아니면은 또 뭡니까? 접여가 이제 미친 척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세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개는 처세술, 한 개는 무용지용이고 사실 무용지용도 넓게 보면 처세술이 들어가죠, 그죠? 중간에 심재 같은 개념들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인간세의 메인은 아닙니다. 메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뭐 그렇습니다. 인간세였습니다. 인간세.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자, 인간세 끝났고 인간세 보시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요 해설 끝난 이후 부분에는 전부 다 이제 제가 해설 적어놨거든요. 혹시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런 분들은 본문으로만 그렇게 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요 뒤에 해설을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받으시고 이제 뭐 저한테 의견을 남겨주시고 그러면 전 좋겠죠. 자, 이 블로그는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오른쪽 위에 달마시안의 역사 철학 이야기라는 링크가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요걸 누르시면 이제 제 블로그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원문은 전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간세 해봤습니다. 왕패는 아마 다음 주에 할 거고 왕패편 끝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앞에 했던 것들을 좀 수정을 할 거야. 그것 때문에 철학 산책은 한동안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